크리스마스 한의원 한 447-661-20. 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고 일정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거는 그날 데일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변수들, 핵심 변수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 두 개는 일단 해외 쪽에서는 역시 그 미국 유럽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죠. 지난주 지수 조정은 코로나는 계속 번지는데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해서 코로나 확 번졌다 그러면 투자들은 이게 경기 부양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3월에 극복을 했잖아,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경기 부양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회의에서 12월까지 보겠다, 12월의 상황 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별다른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부양책은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투자자들에게 이거 봉쇄라는 걱정은 다가왔는데 이걸 갖다 반전시킬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지수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는 유럽은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가 하루에 5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프랑스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5,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100명 조금 더 되는 정도 나오는데 지금 프랑스는 5만 명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5만 명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쇄 조치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봄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활동 제한하긴 하지만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비율이 낮고 또 경기에 큰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다 보니까 봄같이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봉쇄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이제 가급적이면 재택근무해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소비 활동이 되는데 돌아다니지 않는 생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소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봉쇄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하면 악재로서는 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증가됐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되면서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사실 악재로서 더 큰 악재가 나올 거는 요 재료만 놓고 보면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악재로서는 절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봉쇄 활동했다고 해서 곧바로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정도부터 봉쇄 효과로 확진자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한 2주차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절정은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은 이번 주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반은 조금 변동성이 미국 대선하고 겹쳐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봉쇄가 2주차 넘어가게 되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런 수치가 꺾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가 가동이 될 거냐,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서 중요한 게 되겠죠. 그렇다고 V자식으로 시장이 확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에 유럽에서 봉쇄 단행되고 유럽 증시는 곧바로 상승으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부양책이 막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에서 연준 국채 매입 무제한하고 정부에서는 $100씩, $1000씩 개인들한테 수표로 지급을 하고, 근데 지금은 부양책이 붙어주는 게 새로 없거든요. 근데 그건 없지만 두 개 정도의 어떤 이슈가 이제 나온다면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제 백신. 이제 이번 달에 실제로 허가를 받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쪽보다는 12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빠른 건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저,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 이런 백신은 11월에서 12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2개 정도가 보통 크리스마스 이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연내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시각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재 시각으로 목요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실적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백신 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급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백신 스케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요 재료를 커버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추가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금은 당장 22 통화정책회의는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FOMC가 있잖아요. FOMC가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유럽중앙은행은 12월에 아마 추가 부양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이제 경제봉쇄 이후에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2월에는 유럽에선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이후가 유력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FOMC 회의에서 구두 메시지 정도, 지금 뭐 금리를 내리거나 뭐 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직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만약에 혼란하게 된다라면 그 직후에 FOMC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 정도가 나오면서 조금 시장의 기대감을 한번 높여놓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부양 관련된 이슈, 요게 이제 어느 시점, 어느 강도로 등장을 해주느냐, 요게 이제 나와주지 않으면 코로나가 당분간은 계속 숫자가, 지금 뭐 사실 저게 하루에 10만 명, 미국은 10만 명 나오는데 저게 10만 명이 하루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만 명, 몇십만 명 잔뜩 있을 텐데 그걸 찾아내는 게 지금 10만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무섭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백신 플러스 부양 관련된 구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나오느냐,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관련된 재료를 희석시킬 수 있는지,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거다. 그리고 이번 주 중반 넘어가서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확진자가 정점을 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매수자가 이번 주 중반 정도에 가동이 될 거냐, 요게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은 역시 이번 주 최대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가닥은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을 보니까 2, 3%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다수의, 그러니까 뭐 선거인단 이런 거 무시하고 50% 이상 확보할 확률이 97%인가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압승할 확률은 한 1, 2%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또 확률만 놓고 보면 이미 가닥은 잡힌 것 같이 보이지만 4년 전에 놀라운 이변을 겪었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들은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불복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아주 근소하게라는 거 한 2% 안쪽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안쪽으로 패할 경우에 이제 결과 확인 시점까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 투표 비율이 굉장히, 사전 투표 비율이 높아가지고 사전 투표에서 이제 현장 투표, 사전 투표에 하나는 막 트럼프가 왕창 이겼는데 한쪽에서는 바이든이 왕창 이기는 이런 형태가 돼서 한 2% 접전이다.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승복 못해.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투자들이 또 긴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플로리다라든가 조지아 이런 데서 이제 소수점 차이로 역전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앞섰다가 다음날 다시 이제 바이든 우위로 올라서고, 또 뭐 애리조나 이런 데는 또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8% 가까이 이제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뒤집힐까 싶긴 한데, 이번 주에 여기 또 좁혀지는 듯한 어떤 느낌의 보도가 나온다라면 이제 좀 극단적인 전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게 2000년도 11월 7일 그때 부시하고 그 엘고어하고 이제 붙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11월 7일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선거 직후에 재검표에 또 재검표를 이제 단행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최종 확정이 언제가 됐었냐면 12월 13일에 됐어요. 그러니까 11월 7일에 선거였는데 12월 13일에 고어가 승복한다. 이게 그때 막 대법원 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승복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S&P 500 지수가 당시에 선거 직후에 월말까지, 그러니까 11월 이제 7일 딱 선거 끝나고 나서 월말까지 한 6% 정도 빠졌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좀 시장이 혼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에도 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엘고가 패한 거 확정되고 나서도 그때 뭐 다른 어떤 이슈로 빠진 게 있었으니까 시황도 좀 그렇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선거 불확실성 때문에 한 달간 증시가 그때 직후에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지금 거의 뭐 8천만 명, 제가 이 방송 나갈 때 되면 또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여론조사상으로는 힐러리가 앞서긴 했지만 힐러리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힐러리가 이제 선거 직전에 이메일 파문이 있었잖아요. 이메일 파문 같은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았던 후보였어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이기긴 했지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은 호감도하고 비호감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호감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적게는 1%, 많게는 플러스 16%.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습니까? 뭐 호감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호감이 있습니다라는 쪽의 우위가 1에서 또는 16%포인트 정도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호감도가 힐러리보다 되게 높아요. 50이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순호감도가 높대요. 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비호감도가 22%포인트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봐서, 물론 이제 그때도 트럼프는 이제 비호감도가 높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가 호감도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뒤집어지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특성상 뭐 압도적인 차이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뒤집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인식이 현재까지로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의회 선거, 그러니까 상원이 과연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상원까지 넘어가서 대규모의 부양이 속도감 있게 나오는지를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기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기고, 이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불복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한 2, 3% 정도로 지지율에서 지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에서 한 10% 차이로 밀리는 거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가 불복하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 이달 중순, 최소 중순 때까지는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건 어쨌든 일정만 채우면 되는 재료잖아요. 일정만 채우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거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 변동성 요인은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 전까지는 온갖 걱정을 많이 하는 투자자들의 이슈를 좀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제 시장에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일정만 채우면 되는 재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좀 무난하게 이제 일정이 좀 넘어가길 그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보면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대로 평탄하게 매매하다가 후반에 뭐 엄청나게 팔았죠. 그러니까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사실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었는데 매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마치 3월에 시장 엄청나게 매도할 때 같이 물량을 세게 던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이틀 동안 2조 5천억을 사버리는, 2조 4천억 정도를 매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 보이고 달러가 강세 보이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코로나에다가 이제 미국의 대선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호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밀린 거잖아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고, 경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제 모건스탠리죠. 모건스탠리라든가 몇몇 해외 IB에서 우리나라 증시 또는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어떤 언급들을 되게 많이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호적인 재료가 많았지만, 그러니까 봉쇄가 확대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확 이탈하는, 이제 매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 기관들도 또 이제 변동성 요인에 일단 현금화에 주력하자 이렇게 되면서 빠져나갔죠. 근데 글로벌 펀드 자금은 일단 유입이었고요. 주식형 펀드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 글로벌 펀드 자금이 계산됐던 시점을 보면 저렇게 유럽 봉쇄 결정 나기 직전까지의 통계였거든요. 이게 그냥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봉쇄되고 나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놓고 보면 펀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여력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현금화 시켰기 때문에 매수할 돈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현금 확보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 매수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제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지금 뭐 지난주 어수선하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통적으로 11월, 12월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매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매수 위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원래 뭐 이렇게 증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투자 주체는 아니죠. 사실 연기금이라든가 투신이 붙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적어도 기관 투자들이 마지막 2달에는 매도 우위를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선 결과 확인한 이후에 또는 선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가 상당히 약화되면서 오히려 매수로 돌아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지난주 후반 같은 매도가 나오면 코스피는 2200포인트까지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초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했었는데 이 외국인들 매수가 4일 연속에서 매수가 들어올 정도였고 되게 셌다가 목금 이틀 동안에 코스닥 쪽에서도 한 3,700억 정도 굉장히 큰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양도세 이슈가 또 코스닥의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봐서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양도세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의 보도가 주 후반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수급은 조금 안정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만 조금 부드러워지면 반등을 시도할 여력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2의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밀리면 또 그게 다시 가동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조금씩 빠지면 신용 물량 털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2시 구간 넘어가면서 뚝 빠지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면서 이제 좀 반전을 시도하는 흐름이 이제 양도세 이슈가 좀 완화가 돼주고 요 재료를 빌미 삼아서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이제 좀 재료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이제 양도세라는 어떤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는 이제 지난주 계속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거든요. 지금 당국 입장은 3억 원인데 정치권에서는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면서 유예하는 쪽을 이제 유예할 것 같다. 3억 원으로 내리는 거를 요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3억이든 10억이든 무관하게 매물 자체는 연말에 원래 나와요.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7, 8년 동안에 12월에 매수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목당 3억 원과 10억 원을 매물로 느끼는 부담 강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한 종목에 10억 이상 갖고 있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3억은 올해 뭐 대형 바이오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서 좀 제법 많을 텐데 10억으로 높여놓으면은 절대적인 이제 구성 자체는 더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유예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매도가 많아진다라는 측면보다는 걱정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매수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제로 양도세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지 이게 아직은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는 크게 봤을 때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라는 일정이 있고요. FMC 있고 미국과 코로나의 유럽의 코로나 확산, 그다음에 이제 백신, 경제 지표 또 이번 주에 뭐 이제 일자리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봐도 이게 재료가 뭐 간단한 재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평범하게 가기는 애초부터 힘든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 주 후반이 되면 이제 가장 큰 변수 일단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마무리가 되면서 그게 이제 결과를 뭐 바로 우편 투표가 또 있어가지고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출구조사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우리가 대충 좀 알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격차가 좀 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되면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즈음 되면 또 이제 재료가 유럽에서 경제 봉쇄를 취하면서 이제 바로 확진자가 지금 꺾일 리는 없겠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꺾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또 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주 초반보다는 그러니까 주 중반 이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에 또 이제 만기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다음 주까지 시장이 그냥 굉장히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풀리기 위해서는 이번 주 중반 정도에 시장의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빠졌다 올랐다 이게 막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 센 매수가 한번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원 선거 결과까지 확인이 돼서 이제 경기 부양의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증시가 그래도 뭐 터무니없이 3월같이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기대를 거는 게 실적하고 지표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뭐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뭐 애플, 뭐 이게 아마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페이스북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빠졌지만 그 기업들의 실적은 되게 잘 나왔었어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자동차니 IT니 화학이니 철강이니 뭐 실적 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난주에 빅테크주들 빠진 이면에는 또 어떤 해석도 있냐면, 물론 이제 옵션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청산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주말 미증시 마감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가총액 31위부터 60위까지의 종목은 미증시가 금요일에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5개 빠지고 15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평균치를 쫙 계산해 보니까 그 30개 종목은 오히려 플러스였어요. 평균 수익률이. 근데 1위부터 30위까지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상승이 6개, 하락이 24개인가 그랬잖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바이든 승리를 보고 빅테크주들 이제 증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세가 되는 상황 때문에 갈아타기성 물량도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최근에 지표는 괜찮았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당장 현재 시점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빨리 꺾여준다라면 이제 2차 경기 침체, 2차 딥,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오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안 꺾이면 지금 4분기가 또 2차 딥이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에 꺾일 건 이제 확진자가 좀 꺾이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든가 클레디 스위스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경제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 국면은 일단 넘어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부터 이제 경제가 사실상 이제 정상화 국면으로, 코로나 이전 국면으로 회복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만 좀 제거가 되면 매수가 이제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미국과 유럽의 확산이 부분 봉쇄가 단행이 되면서 과연 정점을 찍어주는지 여부, 요게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 지표, 실적 개선 대비 낙폭이 컸다라는 인식으로 주중반 이후에 좀 매수가 이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이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도 꼬이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좀 확진자 추이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막 12만 명, 15만 명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조금 고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흐름 되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런 와중에서도 종목들별로 기회는 좀 잘 삼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수입이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종별 등락률을 보면 통신 장비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업종당 4.9% 빠졌고요. 오락문화가 4.4% 빠졌는데, 조금 덜 빠진 게 제약이 2% 정도, 반도체가 0.3%밖에 안 빠졌어요. 지난주에 코스닥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플러스 난 업종도 있었어요. 의약품 업종이 1.8%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금 덜 빠진 게 자동차 0.5%, 운송장비 업종이 0.5%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철강, 증권, 화학, 전기전자 이런 건 다 5% 전후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기관들이 좀 붙어서 매수세가 누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기관 투자들,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이쪽에 매수가 누적되고 있는데, 물론 또 돌아갈 수도, 다른 종목으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 초반에 기관들이 매수를 누적해 나가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요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잘 살펴보고 있다가 이제 조정 때마다 기관하고 같이 좀 물량을 늘리는, 또 뭐 보는, 평소에 이제 관심을 좀 유지해두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시나리오가, 플랜이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조금 대선, 특히 이제 대선 문제, 그리고 이제 대선이 좀 잘 끝나주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양에 대한 어떤 이슈로 덮어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이제 반전이 되지만, 대선이 어중간하게 끝나면 대선 플러스 또 코로나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요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제가 이제 수시로 이번 주 내내 이제 방송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최근에 제가 계속 그 엔딩송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할 때 하면서 이게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사람들은 나는 사람대로, 손실 나는 사람들은 손실 나는 사람대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그게 말이 그렇지 뭐 하나 가지고 여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음악 하나 들으면 그게 좀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매일 엔딩송을 넣으려고 할 거니까 이제 좀 그냥 마음 좀 편안하게 하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